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학년 박서정, 윤서연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죠. 방학 동안 시간이 많은 점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과학 탐구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조사도 함께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학에 대해 깊이 있는 탐구와 저희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 있었던 시간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이 제목은 오랜 고민 끝에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말하고자 하는 주제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인 것 같아 선정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과학이라는 뜻으로 부제로는 양자역학을 넣었습니다. 사실 과학의 기반은 양자역학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양자역학은 과학의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양자역학과 관련된 다양한 과학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는 1, 2, 3, 4 이렇게 4가지의 주제가 있는데요. 저희는 한 주에 한 개씩 4주에 걸쳐서 이 4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이 4가지 주제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1번의 자유의지 결정론 그리고 3번의 수학적 수수께끼보다는 2번, 4번 영화를 보는 과학과 촉근 이론이 더 흥미롭고 깊이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 주제들만 가지고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인셉션입니다. 안 돼? 응. 인셉션은 꿈을 주제로 스토리를 이어나가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드림머신이라는 꿈을 꾸게 하는 장치를 이용해서 꿈의 설계자가 만든 공간에서 타인에게 생각을 심어주거나 어떠한 생각을 해냄으로써 의뢰를 해결하는 등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드림머신을 통해 꿈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영화 내에서 킥을 통해서 그 꿈에서 나오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것을 컴퓨터 용어의 push and pop으로 쉽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기가 현실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push, 그리고 나중에 나올 때 이것을 pop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push and pop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뉴스 볼 때 저희가 앵커를 처음에 봅니다. 그 앵커가 나중에 그 기자, 리포터를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그 리포터가 그 자신이 상황에 있는 또 다른 재난 상황 같은 것을 연결시켜줄 때 우리는 여러 푸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예시로는 푸시를 이용한 그림을 통해서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그 그림은 바로 손을 그리고 있는 손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손을 그리고 있는 손이라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린 그 손이 또 있겠죠. 또 그 손을 촬영하고 있는 손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촬영한 사진을 또 저희 핸드폰으로 그러한 영상을 보고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이것도 또한 푸시가 여러 번 일어난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호정문과 같이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가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영화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영화는 어디에서부터 푸시로 볼지 어느가 끝인지 팝인지 정말 팝을 현실 세계까지 하였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 영화를 보다 보시면 꿈이라는 특성 때문에 중력이 없듯 날아다니거나 공간이 왜곡되거나 또 접히는 것 같이 일반적인 물리 법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봄으로써 또 다른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테넷이라는 영화인데요. 테넷은 시각역행, 즉 인버전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시간과 관련된 영화라고 보시면 편한데요.
보통 시간과 관련해서 과거로 간다는 내용은 시간 여행, 타임머신과 같은 소재를 이용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영화는 그 전에 나왔던 시간 여행 소재의 영화와는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물리 수업 시간에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항상 우리 세계에서는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개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인버전이라는 시간 역행을 할 때 단순히 시간 장치를 입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시간이 되돌아가며 과거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주인공이 인버전할 때 모든 사물이 마치 거꾸로 이루어지듯이 행해집니다. 예를 들면 만약 이 영화 내에서 10년 전으로 가려면 인버전을 하고 나서 10년 동안 지나온 일들을 모두 거꾸로 겪으면서 10년 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며 생긴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버전을 했을 때 거꾸로 일어난다는 개념이 말한다는 것까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엔트로피가 감소한다면 꺼낸 말도 다시 도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놀란 감독의 의도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저희도 확신하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궁금증을 남기며 저희는 테넷까지라는 영화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이가 세 번째, 네 번째 영화를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화로 보는 과학, 지금 두 번째 영화까지 소개를 마쳤는데요. 지금 이제 세 번째 영화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영화는 데브스인데요. 데브스는 데브스 영화에서는 결정론 그리고 자유의지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유의지론은 인간의 자유를 통해 앞으로의 미래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결정론은 빅뱅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도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이론입니다. 지금까지도 과학계에서는 자유의지론 그리고 결정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몇 가지 근거를 들어서 자유의지론과 결정론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의지론에서는 윤리적인 문제를 따질 수 없으면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위배된다고 말합니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회의감에 대해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달리 결정론에서는 인간의 행위가 모든 인과관계 속에 들어간다고 보고 뇌과학 실험인 리벳 실험을 앞세워서 결정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양자역학적 관점에서는 결정론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20세기에서의 관점에서는 속도와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었죠. 과학사에서 편하게 해석을 반대했던 아인슈타인도 양자역학에 반대했던 이유가 결정론에 맞지 않아서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모든 우주는 모든 물리 법칙에 의해 결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흘러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결정론의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드 브로이 봄을 통해서 드 브로이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숨은 변수에 의한 결정론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데브스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양자역학에는 양자 단위의 변화에 의해 우주 전체가 복사되는 에버렛 다세계 해석을 적용시킵니다. 다세계 해석에서 우주는 끊임없이 분열하고 결정되는 순간 단위로 많은 우주가 한 번에 생겨나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는 이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2000년 전 예수의 형상, 그리고 이미 죽은 딸아이의 모습, 1초 후의 나의 행동 예측 등 다양한 시간축을 완전히 정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드라마에 나오는 양자 컴퓨터가 현실에서 가능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구글에서 53비트의 컴퓨터를 작동시켰지만 실제 양자 컴퓨터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몇천 비트까지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양자 컴퓨터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저는 양자역학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론이 어떻게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입증될 수 있었는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영화 속의 장치인이 감독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둘 다 무슨 관계가 실제로 있는 것일까요?
데부스는 영화라기보다는 드라마에 가깝지만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영화를 보고 자유의지론 그리고 결정론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네 번째 영화는 만델라 이펙트입니다. 만델라 이펙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기억을 공유하는 현상을 이르는 말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1980년대에서 감옥에 죽었다고 기억하는 현상에서 유래했습니다. 실제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2013년 12월에 93세를 일기로 사망하셨습니다. 이 효과를 듣고 저희는 신비로움을 느꼈습니다. 만델라 이펙트 영화에서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만델라 효과를 중심으로 영화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영화 시작 부분에서는 주인공의 딸이 인형을 들고 바닷가 근처에 조개를 주우러 가게 됩니다. 조개를 줍다가 딸이 파도 휩쓸려 죽게 되고 죽은 딸이 다른 평의 우주에서는 살아있을 것이라는 주인공의 생각에 주인공은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평행 우주를 여행하게 되고 딸이 살아있다는 평행 우주로 가게 되지만 그곳에서의 평행 우주 사이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세상이 검은색처럼 다운되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데부스와 비슷한 양자 컴퓨터를 다루고 있는 이 만델라 이펙트라는 영화에서는 평행 우주라는 주제를 담고 있어 가벼운 과학 영화로 좋은 영화인 듯 합니다. 영화의 거의 끝날 때쯤에 딸이 조개를 주우러 갈 때 주인공은 딸에게 인형을 자신에게 주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딸은 조개를 줍고 인형을 떨어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아빠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또 다른 평행 우주에서는 딸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리고 않았을 것이고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영화는 인터스텔라입니다. 인터스텔라는 보지 않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목을 들어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학 영화로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전반적 내용은 지구를 대체할 행성을 찾기 위해 우주로 나가는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인터스텔라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 블랙홀, 웜홀, 그리고 5차원 테서렉트를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쉽게 이야기하면 시공간 평면에 질량이 큰 물체가 있으면 그 질량에 따라 시공간이 휘어진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판판한 부자기 위에 질량이 큰 쇠구슬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질량에 따라 부자기 안쪽이 이렇게 들어간 형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우주에서 시공간이 왜곡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공은 우주 여행을 하면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 적용된 다양한 이런 시공간 평면을 이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이는 물리 원 시간을 배워서 조금 친숙할 수도 있을 텐데요. 상대적인 속도에 따라 자신이 느끼는 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 빠른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기차 밖에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기차 밖에 있는 사람은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시간이 느리게 흘러간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서로의 시간이 느리게 흘러간다고 느낀다면 실제로는 둘 사이의 시간 흐름의 차이는 없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은 쌍둥이 역설로도 불리는데요. 이는 상대성 이론에서의 위대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정확히 공부한 사람이라면 전혀 이상한 점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역설로 불리는 것조차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인터스텔라에서 우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딸을 만났을 때 딸은 주인공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좌표계에서 그런 좌표계에 대한 설명을 배제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관성 좌표계와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시간의 차이를 느끼는 것은 같지만 실제 시간 지연이 일어나는 것은 우주선 안의 사람입니다. 관성 좌표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느끼기만 할 뿐이죠. 영화 속에서도 좌표계의 차이로 인해 시간 지연 현상이 일어나 할머니가 된 딸을 아빠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블랙홀입니다. 실제로 블랙홀을 상상하면 그냥 검은색 구멍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실제 인터스텔라 블랙홀은 여기 보이다시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블랙홀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의 블랙홀만이 실제 들어갔을 때 살아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들어갔던 블랙홀에는 먼저 들어간 물질들이 밑에서 작은 입자층을 만들었기 때문에 주인공을 다시 밖으로 밀쳐낼 수 있게 되었고, 덕분에 주인공은 이 5차원 테세렉트를 통해서 웜홀을 경험하고 다시 딸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블랙홀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이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아직 블랙홀을 실제로 관측한 적이 없어 오로지 과학자들의 상상으로만 만들어낸 블랙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 실제 블랙홀이 관측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이 모습은 거의 영화와 같은 모습이었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 또한 이 사실을 듣고 인터스텔라에서 쓰인 정교한 과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네 번째 주제인 웜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웜홀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웜홀은 블랙홀보다 조금 더 생소한 소재입니다. 웜홀은 우주에서 먼 거리를 가로질러 지름길로 여행할 수 있다고 하는 가설적인 통로입니다. 웜홀은 3차원을 넘어 5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그 형체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3차원의 시각에서는 커다란 구멍 정도로 보일 뿐입니다. 만화 도라에몽에 나오는 어디로든 문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듯 합니다. 주인공은 웜홀을 통해 공간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 웜홀을 종이 위에 두 개의 구멍이 종이의 휘어짐을 통해 만나는 형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진에서 보이는 이 웜홀의 형태는 3차원 시각에서 최대한 설명한 사진입니다. 영화 속에서 웜홀은 꽤나 중요한 역할을 시행하는데요. 이를 이해하면 딸과 만나게 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차원 테스렉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5차원 테스렉트는 차원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차원에 관한 이야기는 뒤에서 한 번 더 할 예정이니 지금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차원 전을 늘려놓으면 1차원 선을 늘리면 2차원 면을 늘리면 3차원 공간이 되겠죠. 그럼 공간을 늘리면 무엇이 될까요? 우리 3차원에 사는 우리에게는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초입체라는 4차원 물체가 나옵니다. 이는 3차원 물체를 늘린 것으로 3차원에서는 우리는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4차원 초입체를 늘린 형태가 바로 옆에 보이는 이 5차원 테스렉트 형태입니다. 5차원에서는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인공은 땅의 방을 여러 시간대의 공간들로 늘어놓아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딸에게 모스 부호를 보내기도 하고 신호를 보내 자신이 일어날 일들을 암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두 5차원 테스렉트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5차원을 표현한 장면은 지금 봐도 신비로울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5개의 영화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어떤 영화가 가장 마음에 꽂히는지 모르겠습니다. 5가지 영화 중 하나는 꼭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가 했던 네 번째 주제인 촉근 이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촉근 이론은 마지막에 이렇게 저희가 했던 이유가 모든 과학의 총 집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끈 이론에 대해서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촉근 이론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마 끈이라는 물체가 제일 떠오를 것 같은데요. 촉근 이론은 모든 것이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실제를 타보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차원, 양자역학, 표준 모형, 상대성 이론, 유온 지투 실험, 그리고 TOE, 그리고 M 이론까지 이해해야 합니다. PPT에 써놓은 정의는 발표를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끈 이론에서는 세상이 10차원 그리고 11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단 차원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원은 좌표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0차원의 점, 1차원의 선, 2차원의 면, 3차원의 공간까지만 일단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차원에서는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 아무 정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1차원 X축을 생각해볼까요? X축에서 2,0이라는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정보만이 필요합니다. 2차원 좌표 평면에서는 X좌표, Y좌표 두 가지의 정보가 필요하겠죠.
3차원에서는 세 개의 축에 대한 좌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몇 차원일까요? 3차원 공간에 시간축을 더한 4차원이 됩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왜 1차원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시간은 앞과 뒤, 과거와 미래, 앞뒤의 개념만 있기 때문에 1차원으로 인식합니다. 지금 몇 시인지 알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간만이 필요하므로 필요한 좌표가 한 개이니 1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넘겨볼게. 넘어갔어? 한개 더 넘겨주세요. 더 넘어갔어? 됐어? 네? 두 번 넘겨주세요. 앞으로? 촉분 이론에서의 점에 대해서도 설명하자면 촉분 이론에서의 말하는 점은 0차원이 아닌 3차원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1차원의 끈을 묶은 매듭 자체를 점으로 생각하는데 이때 점은 3차원이므로 우리가 인식하는 0차원의 점과는 다릅니다. 그럼 이제부터 촉분 이론이 왜 10차원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그림과 같이 X축, Y축, Z축에 실의 매듭점인 3차원 물체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각각의 점을 확대해보면 이런 식으로 점이 커지게 되겠죠? 그럼 이 점이 커지면 이는 3차원 9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각 축의 3차원 그리고 시간축 1차원을 더한다면 9차원 더하기 1차원이므로 10차원이 되겠죠? 10차원의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촉분 이론에서의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은 이것입니다. 차원 설명을 할 때 혹시 우리가 왜 3차원 공간인지 궁금하실 수도 있어 프랭카르의 추측의 도형인 도넛 모양을 가져왔습니다. 프랭카르의 추측에서 2차원과 3차원을 구분해주는 도형으로 도넛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도넛, 빨대, 머그컵, 사람 이들은 모두 위상도형입니다. 한기로 통하는 구멍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넛은 3차원이므로 사람도 3차원이 됩니다. 도넛을 2차원에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이 중간이 뚫린 두 개의 도형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나 더 넘겨요? 지금 뒤로? 됐어요? 따라서 이 두 개의 도형은 도넛이 아닌 2차원의 두 개의 도형이겠죠. 혹시 3차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고전 역학의 대표주자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굉장히 싫어했고 그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세상에 존재하는 힘, 중력, 양력, 강력, 전자기력을 하나로 합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밑에 보이는 이 두 가지 식은 각각 중력과 전자기력의 식입니다. 두 식이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이 두 식을 합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배제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력과 전기력을 합치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그가 간과했던 점은 전자기력이 중력보다 훨씬 세다는 점이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이러한 예제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책상과 의자들이 땅으로 꺼지지 않고 온전하게 위치할 수 있는 이유도 중력보다 전자 간의 반발력이 더 세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힘을 합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과학자들은 모든 것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입자로 30개의 입자를 모형으로 내놓았습니다. 이 모형들을 표준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물리학자들은 표준 모형 중 무온 입자에 집중하였습니다. 전자가 지닌 자기성 극자 모멘트를 알아냈고 고전적 물리학에서는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값을 보정하기 위해서 G상수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G인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시작됩니다. G인자는 양자역학의 발달함에 따라서 더 정교하게 예측값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자들은 무온의 G인자 값을 다음과 같이 예측했습니다. 이는 무온 G2 실험을 통해 실제 결과값과 비교시켜보게 됩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 이만큼의 오차가 생기게 되었고 이는 지금까지의 양자역학 체계에 큰 타격을 주는 것 같은 결과였습니다.
표준 모형의 패배라고도 불리는 표준 모형의 오류에 대해 잠깐 알아보았는데요. 표준 모형에서는 큰 단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중력을 포괄할 수 없다는 점이었죠. 표준 모형에서 이러한 단점은 theory of everything, 모든 것의 이론이 확립되는 데 큰 타격을 줍니다. 끈이론은 중력을 양자화시켜 표준 모형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었고 아무 문제가 없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끈이론은 또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끈이론에서 말하는 끈의 형태는 닫힌 끈, 열린 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끈의 다양한 진동의 형태에 따라 우리 세상의 입자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형태를 진동 모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끈의 특정 진동으로 코크가 만들어지고 코크가 모여 원자가 만들고 원자가 분자를 이루고 그 분자들이 물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었죠. 끈의 여러 진동의 형태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검은색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끈의 진동으로 다양한 모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즉 표준 모양이 중력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완벽한 대칭성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 대칭성 가운데 등장한 이론이 끈이론입니다. 끈이론은 여기 보이는 강한 핵력 공식과도 매우 유사한데요. 수학적 모순이 없는 공식을 포함하여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합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끈이론은 100%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촉근 이론의 발전 과정에서 여러 촉근 이론 중 5가지의 오류 없는 이론들이 남게 됩니다. 5개의 끈 이론 때문에 통일 이론이 아닌 더 난잡해지어 끈 이론은 폐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튼을 의하면 5개의 끈 이론은 사실 원래는 동일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10차원으로 가정했던 끈 이론은 11차원에서 서술했을 때 11차원의 초중력 이론과 5개의 끈 이론을 통합시킬 수 있었습니다. 11차원에서는 10차원의 시각에서 생겨난 오류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낮은 차원의 문제는 5차원으로 올라갈수록 풀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꼬인 줄을 생각해볼까요? 꼬인 줄의 그림자만 보고는 꼬인 줄을 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3차원의 줄에서는 줄을 들어 올리기만 해도 쉽게 풀리겠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엉켜있는 나뭇가지의 그림자를 생각해봅시다. 그림자만 보면 나뭇가지는 왜 엉켜있어? 똑바로 자랄 수 없을 정도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3차원에서 나뭇가지는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을 정도로 공간 사이에 공간이 또 있겠죠. 이러한 관점으로 미트는 끈이론을 11차원으로 설명하면서 1차원의 끈이 사실은 2차원이 막이 될 수 있다면서 막, 즉 멤브레인의 앞 글자를 딴 M 이론을 칭하게 됩니다. 끈이론은 방정식이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실험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사과학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끈이론에 대해 놓지 못하는 이유는 끈 이론의 대칭성과 수학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틀린 이론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끈 이론에 대한 전망과 기대가 큽니다. 그럼 지금까지 끈 이론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쯤에서 끈 이론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신다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의 끊임없이 진동하는 끈으로 보고 우주와 자연의 궁극적인 원리를 밝히려는 이론이다. 상대성 이론의 거시적 연속성과 양자역학의 미시적 불연속성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론 후보 중 하나이다. 그럼 이는 이상으로 저와 서연이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